우리는 기술의 편리함과 더불어 과연 어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파놉티콘의 도래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특임교수 이지영입니다. 유니스트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글로벌 기술 패권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변환점에서 이 나라의 과학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 거에 상당히 기대도 크고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윤리 철학을 공부해 오고 오랫동안 윤리 철학을 쉽게 전하는 걸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AI 시대에 윤리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와 앞으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한 50여 분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윤리 얘기 괜찮으신가요? 네. 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키워드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시면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시면서 각종 과제와 리포트와 또 시험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있을 겁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LLM 기반의 챗GPT 또는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했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대학 생활에서도 수많은 논문, 수많은 책들을 요약하거나 참고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동시에 과연 무슨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키워드 몇 개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에 함께 여러분과 첫 번째 논의해 보고 싶은 키워드는 감시의 문제입니다. 19세기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최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입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가 이야기했던 그 효율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범죄자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원형의 감옥인 파놉티콘을 이야기합니다. 이 파놉티콘은 중앙에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걸 둘러싼 원형의 감옥들에서 간수들이 그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데요. 이 죄수들은 눈이 부셔서 밖에서 누가 나를 어느 각도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 보고 있지 않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오직 정말 누가 나를 언제 어디서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이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죄수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감옥으로 설계되었던 것인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커서 도입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19세기 영국에. 왜냐하면 이 무서운 감옥은 심지어 간수가 한 명도 없을 때에도, 즉 교도관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죄수들이 24시간 자신을 자기 감시해야 되는 자기 감시의 감옥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파놉티콘의 도래를 보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언급한 빅브라더, 동물농장에서 언급한 빅브라더처럼 언제 누가 나의 익명에 내가 쓴 줄도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는 영역의 것들이 특정 권한을 가진 어드민을 가진 개발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세상. 제가 대학생 때 서울대학교에는 큰 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생들이 많이 사용하던 커뮤니티인 snulife.com이라 그래서 snowlife.com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의 인트라넷이었습니다. 본인 포털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받아야지만
게시물 열람이 가능한 곳이었죠. 근데 그것이 해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변수만 딱 입력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슨 쪽지를 보냈으며 익명의 게시판을 쓴 사람이 사실 어느 학과 몇 학번 누구인지까지 다 뒷단에서 볼 수 있는 그 개발 코드가 오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대생 익명 게시판에 교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 번개로 새로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전부 다 알려지고 수많은 휴학과 수많은 충격과 이런 징계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익명 게시판이 더 이상 익명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는 과학 기술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비익명의 실명의 공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얼마 전 저는 70여 건이 넘는 뉴스 기사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아주 큰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하나에서 유명인들의 지식인 서비스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21년 전 익명으로 썼던 모든 게시글이 동의 없이 강제로 그 사람의 프로필 옆에 공개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처음 그 일을 접했을 때는 저희 조교쌤들이 옆에 계셨고 지금 유명인들 지식인 공개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지식인 파묘 사건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조교쌤들에게 저 지식인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라고 했더니 선생님 글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인지 제가 안 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21년 전에 존재하지 않으셨겠지만 존재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썼던 모든 익명 게시판의 여러분 글들을 전부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은 이지영이라는 이름의 아이디를 영문으로도 쓰고 있는데 파이팅 같은 단어로 만들어진 아이디에 제 말투로 답이 적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소름이 너무 많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21년 전 제가 쓴 글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만한 나이 때 정말 지식인에서 누군가의 글을 검색해서 사실 그날 저는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녹색창에 힘들다라고 딱 검색을 했는데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글들이 막 지식인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나 봐요. 만 22살 정도에 제가 그 글에 한 여고생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도 너무 가난하고 가족들도 너무 본인을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 혹시 자기 집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학생에게 이런 조언을 해놨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지고 구겨지고 오물이 묻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가치는 절대로 잠시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점이 묻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일단 너무 힘들면 가족이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조금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제가 딱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뭐 지식인 파묘 사건 미담 이렇게 글이 막 올라오고 뭐 스타 강사의 인성하고 칭찬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 그 글이 아닌 다른 글이 더 있었다면, 혹시 21년 전에 제가 익명으로 썼던 어떤 게시판의 글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익명이 아니라 그 서비스 플랫폼의 주요 개발자들에게는 익명이 아닌 사태에 대해 전 국민들이 항상 언제 공개될지 몰라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주 무서운 파놉티콘의 도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 와중
두 가지의 주요한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미나이의 이런 공지사항이 저에게 팝업으로 떴습니다. 제미나이는 인간에 의해 인적 검토됩니다. 제미나이가 사용하는 정보들은 제미나이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람에 의해 검토됩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지금 당장 제미나이의 사용을 중지해 주세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구글은 휴대폰에 음성 정보를 듣다가 그 음성 수집 기록이 걸려서 일주일 전 기사에 950억을 배상한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할 때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군가는 제게 얘기합니다. 에이, 21년 전 미담인데 그냥 넘어가지, 유명인으로 살면 피곤한 거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에 미래에 이 나라에 노벨상을 탈 유명한 과학자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익명 게시판에 썼던, 또는 롤을 하면서 채팅하면서 상대방의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익명의 모든 디지털 기록이 AI에 의해 수집되어 여러분이 연구 성과를 탈취하는 데 협박으로 사용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과거로부터 용감해지실 수 있나요? 저는 오늘 강의의 시작에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AI의 편리함과 더불어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 끔찍끔찍한 전자감시의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디지털 파놉티콘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자기 감시, 자기 규제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닐까요? 챗GPT에게 물어보기 전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기록이 남아도 과연 될까? 아이디를 분리해야 될까? 엄마 아이디로 다시 가입해서 개인정보는 따로 물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고자 했던 디지털 유토피아의 구현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쾌락의 문제입니다. 1974년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로버트 노직은 Experience Machine, 경험기계라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쾌락기계고,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영화 매트릭스의 배경이 됐던 시뮬레이션 기계 같은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철학자였던 로버트 노직이 물론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는 최소국가론으로 소개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평생을 현실의 모든 무료함, 고통 또는 모든 아픔, 슬픔을 현실 그대로 경험해야 되는 삶과 익스피리언스 머신, 경험기계, 쾌락기계 속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으로 원하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면서 자신이 기계에 연결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중에 당신은 어떤 삶을 고를 것인가 라고요. 1974년에 하버드 학생들은요, 90%가 넘는 비율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쾌락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엘리트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똑같은 로버트 노직의 쾌락기계를 살짝 변형하여 질문을 해보았어요. 힘들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때로는 월급이 갑자기 월급 루팡처럼 없어져서 남은 열흘을 카드 빚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현실과 오직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풍요의 산물을 받아 기본소득을 받아가면서 출근도 퇴근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만 보면서 10초 단위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영상들만 보면서 기본 생활이 가능한 그런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고 말이죠. 1974년 하버드대학교 때는 OTT도 없고 쇼츠도 없고 릴스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쾌락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선택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도파민을 취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시간 루팡처럼 뺏어가는지를 이미 경험해본 세대여서 그런지 정말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가 강연을 갔을 때 그 엘리트 신입생들이 거의 비슷하게 90% 이상 기본소득에 의지하고 출퇴근하지 않고 도파민에 의존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고맙게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엘리트 분들 앞에서 이런 AI 윤리를 강의할 기회도 있지만, 때로는 뭐 지자체에서 초청을 주셔서 가끔, 정말 가끔 초등학교 강연을 갈 때가 있어요. 한 2,000명 정도 앉아있는 강당의 초등학생들에게 AI 윤리를 강의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보통은 여러분보다 자세가 삐딱합니다. 엉덩이를 절대 의자에 붙이고 있지 않고요, 쭉 엉덩이를 뺀 채 휴대폰을 보다가 잠깐 관심 있는 내용이 나올 때만 저를 쳐다봅니다. 그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건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를 외우거나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싸우로를 퉁 9번을 말했는지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끈매끈하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정말 인공지능이 정말 본격적으로 삶에 들어온 시대에 인성이 형성되어가는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도파민에 쩔어 있어서 더 이상 60분짜리 강의를 집중해서 듣지 못할 만큼 뇌가 단절, 분절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문과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왜 두 번째 키워드를 쾌락으로 잡았냐면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 정말 중요하죠.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매년 저는 신년 초에 저의 다이어리에 아날로그로 만년필을 하나 꺼내 들고 적습니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말자. 나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주인으로서 주도하자. 절대 알고리즘이 나에게 자동 추천해주는 것들로 내 인생의 시간에 10분의 1 이상을 보내지 말자.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또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5분만 쉴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5분만 휴대폰 볼까? 하고 5분만 보려고 했던 게 금방 2시간이 됐던 경험,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2시간이 재밌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도 뭔가 좋은데, 그것이 내 인생을 뭔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진 않았고 하나도 나의 삶과 인류의 삶을 개선하진 않았음은 확실하지만, 그때는 뇌가 매우 즐거웠으니까 그게 정당화하게 되는, 하지만 밀려있는 시험 범위와 오르지 않는 성적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도 매일 다짐을 해요. 제가 직접 검색해서 필요에 의해 보는 영상 말고는 자동 추천 영상들에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지 말자고요. 하지만 저의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삶을 살면서 저처럼 독한 사람 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고등학교 때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졸리면 허벅지를 포크로 찔러가면서 생커피를 씹어 먹어가면서 위장 천공될 때까지 공부했던 독한 사람이었는데, 인터넷 알고리즘이 가끔 너무 일상에 지치고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교재 집필을 많이 하고 탈고를 하느라 오탈자를 수만 글자를 보고 나서 잠깐만 머리가 쉬고 싶다라는 그 충동에 틀어든 휴대폰에서 제 휴대폰 안에 알고리즘에 차 있는 고양이들이 냐 하면 불러서 오는 거, 또는 오리가 세면대에서 목욕하는 거, 앵무새가 유정아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 앵무새를 보면서 앵무새 키우고 싶다, 오리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제 질문을 다시 원점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들로 가득 차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나요? 그 안에서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도파민과 오늘의 쾌락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는데 몇 %를 차지하나요? 저는 요즘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가 분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인류의 미래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중심을 뺏길 수도 있는 이런 미래를 고민하면서
문명의 설계자로서 기술의 끝에서 첨단에서 인류를 고민하는 최첨단의 고지능 인류와 다수의 쾌락 기계에 빠져 사는 자발적으로 쾌락 기계와 기본소득에 익숙해서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고 고민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쾌락 기계를 선택하는 인류로 양분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발적으로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80% 이상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3년 전만 해도 80%는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가 1년 전에 중국 TV에 나오는 신년 프로그램에 로봇이 시연을 하다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다가 2026년 중국 TV에 나오는 로봇들이 쿵푸를 여러분보다 잘하는 걸 보면서 좀 무서운데?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로봇을 보면서 그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왜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지금부터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지, 인간성의 본질을 위협당하지 않기 위한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키워드인 쾌락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전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얼마 전 MBC 아나운서로 재직하시다가 퇴사하신 분이 나오셔서 본인은 빨리 은퇴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평생 아무한테도 기억되지 않고 평생 즐기고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침을 삼키는 장면이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극한의 효율을 강조해온 사람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취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던,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정말 부끄럽게도 여러분 나이대의 수험생에게 한 번 태어난 인생 진짜 멋지게 살아야지, 한 번 주어진 인생 정말 이 세상을 땅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빛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계발을, 성실을, 노력을 강조했던 강사였는데, 저는 제가 맞는 줄만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가져올 바로 앞에 미래 앞에서 저의 그런 외침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인류 대다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이지영 강사가 얘기하는 노력, 남들만큼 하는 노력은 진짜 노력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이만큼 더 했을 때 진짜 노력입니다 라고 하는 유튜브의 쇼츠를 보면서 너무 지치지 않냐?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지 않냐? 라고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포기했나? 왜 이렇게 게으르게 자기 인생을 방치하지? 왜 그냥 휴대폰 화면 속에 자기 인생을 가둬두고 아무것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지 않지? 라고 생각했던 인간상이 오히려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대의 95%의 인류를 위한 철학이 아닐까라는 무서운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세 번째 키워드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해군 본부 계룡대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AI 시대의 군사윤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유니스티에서 인공지능대학원에서 AI 윤리를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군부대에서 군사윤리 강의를 부탁하셨더라고요. 군사윤리 강의를 준비하는데 정말 현대 전쟁의 양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정말 많은 기사와 논문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째 뉴스에서 보고 계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근육이 우람하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근력이 뛰어나고 행동력이 민첩하고 군사훈련이 잘 돼 있는 인간 살상이나 아니면 특수 작전에 뛰어난 군인들이 주도하는 전쟁이 더 이상 아닙니다. 드론전의 양상으로 드론 폭격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롤게임을 잘할 정도의 페이커급의 컨트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드론전에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수많은 기사와 논문들이 나온 것을 알게 됐어요. 언젠가는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면 군의 사성장군들이, 참모총장들이 모여서 회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타격 목표는 이 지점인데, 이 인공지능의 타격 지점에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달라는 회의가 나타날지 모르겠죠. 인간은 무엇을 근거로 인공지능이 모든 빅데이터를 참고하여 판단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걸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책임질 인류의 지도자급의 윤리적 성찰력을 지닌 리더는 얼마나 존재할까요? AI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AI나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과학기술의 수많은 기술들이 그냥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명의 설계를 바꿀 수도 있는 세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의 문제를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과학적 지능을 가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인류의 미래에 큰 문명의 설계 과정에 내가 직접 주도자로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업을 시작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제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빨리 적응할 것인가? 그 안에서 내 일자리를 어떻게 찾고 내 잡을 어떻게 서칭하고 거기서 내 연봉이 어느 정도 협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인류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기술의 성과물, 논문의 완성에만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널리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윤리적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연구하는 과학기술은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 이 기술로 인한 혜택은 인류의 몇 %가 보게 되는가?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이 기술에서 배제되는 인류는 얼마인가? 이 기술은 인간의 권력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고 권력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과연 나는 인류 대중에게 공개할 만한 윤리적으로 고민 여지 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혹자는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기술 자체는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키워드인 감시의 문제를 얘기할 때부터 사실 사람들은 미담으로 포장하였고 제가 어릴 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 제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수해를 겪고 아궁이에 불 때는 초가집으로 이사가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저도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가난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나에게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준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라는 조언을 제가 익명으로 해놨더라고요. 그 글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읽힐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썼던 글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재원 강사 22살 때부터 사람들을 익명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나 봐 하지만
그 70여 건의 기사에는 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글을 보신 저희 부모님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만 22살의 저는 그 글 속에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글을 보시게 된 부모님은, 그 기사에서 스타 강사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글을 봤던 저희 부모님은 과연 자녀가 익명의 일기장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단순히 미담이고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유명인들의 미담으로 그 실수를 덮는 것처럼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정말 무서운 문제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 기업 플랫폼의 문제는 기술력의 부재가 아니라 윤리적 성찰의 부족에서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개별 사람들에게 본인의 지식인 게시글을 노출해도 되는지 개별 동의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나눠왔습니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재현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을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의 공간이라 믿어왔던 공간에서 어디까지 자기 감시를 하는 그런 감옥에 가둘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우리가 편리함과 맞바꾸어 우리의 개인 공간의 자유를 포기한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인간의 삶에 정말 수많은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내 가족들과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기존 인류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나를 찾아주는 기업이 없고,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만들어낸 수많은 기술적 성과물의 그 조각들로 기본소득이 배정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때우기에 무언가 우울이 걸리지 않기 위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오직 쾌락기계의 시뮬레이션에 연결된 것처럼 하루를 채워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인류의 95% 이상에서 나타난다면 내가 과연 그렇지 않은 5%의 깨어있는 인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AI의 오직 데이터에 의존한 답변 속에서 과연 이 인류의 정치를 결정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판단하는 지도자급은 어디까지 책임지며 어디까지 인공지능의 논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AI는 인간을 모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AI의 발달이 놀랍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나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내기 때문입니다. AI가 인간을 많이 닮아 있는 판단, 때로는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공감하고 인간처럼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다 하지만 인간의 동정심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했다고요. 인간인지 AI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 장면 중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장면을 고르세요 하는 그 허들이 있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이 유발 하라리의 책에 묘사된 내용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요. 나 시각장애인인데 내가 이거 아이디 가입하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이라 자동차가 몇 번 칸에 있는지 몰라서 가입을 못하고 있어. 나 좀 도와줘. 해서 게시판에 인간이 달아준 답을 보고 아이디를 뚫고 들어가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기계가 어떻게 인간에게 파고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을 모방하여 만든 기술인 AI, 그리고 그게 정말 인간 같다면서 신기해하는 우리 자신을 보기 전에 우리는 과연 AI가 모방할 만한 수준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AI가 우리를 모방한다면 우리의 윤리적이고 우리의 심파시, 동정심이 매우 따뜻한 포용과 배려가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수많은 익명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분노와 혐오를 AI에게 오늘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AI가 판단하는 인간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 머무르면서 알고리즘이 편향화된 인간을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차별을 학습한 AI는 때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수만 장의 서류 중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후보를 뽑으라고 할 때 그동안 답습해왔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 결과물을 채용 결과물로 내놓는, 즉 인간의 차별을 모방하여 AI의 결과물과 성과물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혐오를 담아있는 AI,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의 잔인성을 담아있는 AI가 나중에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지구 환경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인류의 절반을 핑거스냅해서 없애야 되었지만 지구 생태계가 AI 기술력을 이용할 수준까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인류를 해치고다 판단한다면 여러분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공상과학 영화 같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더 이상 태양 에너지로 지구에서 더 이상 전력 공급이 안 돼서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쓸지도 모르는 그런 영화 속의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과연 알고리즘의 모든 결정의 권력이 넘어갔을 때 오지 않으리란 법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 모든 윤리적 질문 속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얼마나 빨리 학위를 따서, 얼마나 좋은 학점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 빅테크 기업에 얼마나 높은 연봉을 받고 내가 글로벌한 인재가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연구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영역은 과연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 대다수를 혜택에서 배제하는 소수만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체제가 아니라 정말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력을 연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윤리적인 성찰자이자 더 수준 높은 문명의 설계자로서의 여러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유니스티에 와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다른 강의에서 또 다른 키워드로 얘기한 내용들도 있어요. 선택과 혐오와 불안과 시간이라는 키워드로 강의했던 또 다른 내용의 강의도 시간 되시면 우리 같은 공간의 구성원이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새내기가 되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몇몇 부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은 이런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정해진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골라 그 총점이 높은 인재를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조차 2026년 초가 아니라 2028년 초에 제가 다시 모니터링 했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인류가 너무 빨리 변해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영상이 흑역사가 될지도 모를 정도로 기술이 빨리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답을 찾는 인재가 되시고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 4차원 아니야? 제가 궤도님께 이거 엄청 혼났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원래 4차원이라 4차원은 평범하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인류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의 인간 아니야? 똘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저 오늘도 유니스트 도서관과 지간서가에 갔다 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진 호수에 오리도 있었고 그리고 유니스트에 정말 공부하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는 것도 여기 올라오는 길에 헬스케어 센터도 봤습니다. 수많은 학교의 시설물들 그리고 복지 혜택들 다 누리시면서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과학기술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지원받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실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이고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때로는 도태되어 여러분들을
재수없어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공대생 너드 이렇게 비하하면서 여러분들을 나쁘게 보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훌륭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일수록 보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뒤에서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겸손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정해진 정답만 잘 찾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따뜻하고 인간성이 올바른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칭찬해 줄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칭찬받는 칭찬보다 여러분을 낮출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건강을 절대로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는 기막히게도 운이 좋아서 기막히게도 우연한 한국의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 속에서 수혜를 받고 또 윤리를 전공해서 여러분 앞에서 인공지능 윤리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저의 인생이 좋은 운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늘 여러 번 돌아보면서 삶을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던 시간들도 없어지는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기정당화를 하다가도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강연에서 500만 뷰 가까이 나온 영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는 주제 속에서 짧게 요약하자면,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외를 7개를 해가면서 학점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외와 학점 장학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저의 젊은 시절, 그로 인해 나타났던 그 다음의 성취물들이 마치 저의 독함이 저에게 주는 보상인 것만 같아서 계속 저를 혹사시키고 하다가 제가 2018년 사망 확률이 70%에서 80%가 넘는다는 폐혈증에 걸려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4일이 지났는데 제가 진통제를 30분에 하나씩 먹어가면서 책을 쓰고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몸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신체 장기의 30% 이상 고름으로 만든 강이, 그러니까 화농성 그 액체가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걸 몇 시간을 씻어내서 수술이 끝났고, 그 이후에도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열심히 공부하라 그럴 때 진짜 혀를 깨물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와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님 암치료비를 내드리기 위해 과외를 7개씩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조차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법고시도 같이 준비하고, 고시의 낙방에서 마음을 추스릴 힘도 없는 채 조그만 보습학원에서 애들 3명 놓고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101시간을 강의를 서서 강의하면서, 그럼 101시간 계산해 보셨어요? 하루 10시간만 서 있어도 70시간인데 월화수목금금금 101시간이면 10시간 이상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이렇게 죽음으로 기결되다니 라는 고민을 제가 2018년에 하다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구나. 건강을 잃으면 나의 모든 열심이, 나의 모든 진심이, 나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구나.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아요 했던 학생들이 중간에 스타 강사 폐혈증으로 건강학과로 강의 중단 기사가 뜨자마자 이재용은 왜 내가 고3일 때 아프고 지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악플을 다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성취지향적이고 완벽지향적인 성격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을 아껴주세요.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도 오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아껴주세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정제 탄수화물 줄이시고요. 빵은 줄이세요. 밀가루, 라면, 튀긴 음식, 치킨 다 여러분 몸에 산패된 기름들, 또
또는 밀가루의 독성들, 방부제의 독성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둔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정말 인류의 지성으로 빛날 만큼 좋은 것들로 자기 몸을 채워놓고 계신가요? 좋은 것, 건강한 거 자기 몸에 넣어주시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의 심박수가 오르는 운동도 절대로 거르지 마시고 반짝반짝 건강으로 빛나는 사람이 큰 성공을 하는 것이지, 생기가 없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다크서클이 발밑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인류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봐왔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눈빛이 총기로 빛나고 얼굴이 반짝반짝이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건강을 누구보다 더 아껴서 자기가 건강해야 인류에게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류를 바꾸는 것은 연구에 지쳐서 눈이 퀭해져서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만큼이나 이타적인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인류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50분 가까이 윤리 얘기를 이렇게 지성적인 탐구의 장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셨던 마지막의 부탁들도 여러분을 아끼기 위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옆에 앉아있는 동료 새내기들 학우들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는 여러분의 친구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면서 부딪힐 일이 있을까? 나랑 이 사람은 정말 안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동료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연구를 할 때 정말 큰 시너지가 나는 연구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판단했던 사람이 시대가 바뀌면 정말 중요한 학제적 연구,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이 연구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연구 공동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다시는 못 볼 사이로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소중한 동료로 여기실 때 여러분의 미래가 더 넓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교수님께서 이제 순수 학문 연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순수 학문 연구자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계기나 마음가짐으로 학부 시절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졸업 때에 자연만큼이나 인간 사회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도 사실은 학비를 이제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노력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혹시라도 신이 공평한 존재라면 내게 가난을 이렇게 힘들게 찢어지는 가난을 주셨지만 혹시 내게 좀 이제 정말 창의적인 두뇌를 주셔서 정말 철학이나 윤리 쪽에 내가 좋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련의 밑거름? 어떤 고난의 토대를 주셔서 이걸 극복하고 나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윤리를 끝까지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문사회 철학적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는 항상 가장 좋아하는 롤모델인 학자를 좀 고르라고 얘기해요. 그 학자가 썼던 책들을 한번 싹 전체를 다 봐서 덕질하듯이 내가 어떤 학자, 이 학자는 정말 진짜 인류의 지성적 지도자 또는 구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진짜 한번 좀 파고들어 보고 싶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그런 덕질을 하듯이 한 학자에 꽂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학자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물론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그리고 넥서스는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이 인류학적으로 또 윤리학적으로 성찰할 만한 주제를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나 이 정의로운 같은 책들은요, 분명히 지금도 이제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떤 성취 위주의 이런 사고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과연 성과와 성취, 금전적 보상이 이 세상의 모든 보상의 전부인가라는 이런 질문부터 우리에게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흠뻑 빠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 유니스트의 졸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보장된 직업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훌륭한 대학이고 취업률도 높은 대학이고 진학률도 높은 대학이고 훌륭한 교수님들, 진짜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교수님들이 여기 유니스트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배워온 것에 이 콩고물만 얻어먹는 걸로는 안 되고요. 진짜 완전히 몰입해서 흠뻑 빠져서 시간과 공간을 잊을 정도로 내가 흠뻑 빠져서 막 카타르시스와 도파민을 막 느낄 정도의 몰입을 하는 사람이 결국 인류의 아주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했던 분야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시기 전에 좀 이런 책들도 방향 잡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익 광고를 봤는데요. 이게 혐오와 관련돼서 좋아서 하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웃겨서 하트를 누르고 귀여워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워서 공유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저는 이런 공익 광고를 보고 오늘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보면서 이게 쾌락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쾌락을 단순히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로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남과 비교를 하면서 채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과 어제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도 이제 시대는 비교와 혐오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교수님은 인생의 멘토로서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지 정의라거나 할까요? 이런 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수준 높은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한스 요나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윤리적 공백,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윤리적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책의 다른 부분에 이런 말을 써놔요. 인간은 선보다 악을 더 강렬하게 느끼고 희망의 논의보다 공포의 논의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 윤리학자들도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공포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를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한스 요나스의 얘기를 잠깐 뒤로 미루고 제가 아까 그 초등학생들 트랄랄레오 트랄랄라에 반응하다고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2,000명의 강원도의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선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악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진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선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악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일제히 악이요! 라고 악을 썼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이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 악이 중심으로 구축된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제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하고 인간의 노동을 다 대신하고 인간의 지성 영역마저 이렇게 인지 기능마저 이렇게 빼앗아가고 영역을 핥아 먹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서 인간의 본연의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모든 강의에서 정말 좋아하는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그 일본의 경영인이 있어요. 그 이나모리 가즈오가 일본에서 가장 사업가로 개인 세금을 많이 냈던,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소득세도 많이 냈겠죠. 그런 어떤 교세라의 창업자이면서 일본의 항공사 대표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을 더 숭고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적으로 성장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거, 인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아까 이런 키워드를 했어요. 인간을 모방한 AI를 만들고 있는데 인간을 답습하여 인간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인간답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익명의 공간 속에서 챗봇에 입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너무나도 선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이 AI는 인간의 무엇을 닮아서 그 혐오와 그 분노를 이렇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본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야 할까요? 지금에도 SNS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로를 혐오하면서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라는 위안 속에 자기 위안과 쟤보다는 못한 것 같다라는 자기 혐오 속에서 늘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위고비와 마온자로를 평생을 구독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자기 관리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슬림한 바디와 멋진 바디 프로필의 함정에 속아서 그 안에 자신의 정신이 쪼그라들고 자신의 내면의 영혼이 상처받고 남에게 비교당하고 남에게 평가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개인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육체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더 고운 영혼이라는 거, 겉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내면의 진정한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혐오와 분노와 공포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따뜻하고 진짜 다정하며 진짜 남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다정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점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어있죠. 설 연휴에 너무 강의가 많아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오기 위해 저는 1시간도 못 자고 또 일을 하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이 조금 많이 잠겨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게 사는 이유, 여전히 휴일 없이 사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또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강의하고 이걸 유튜브로도 공론화하고, 누군가는 비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 관종이니까 관심을 받고 싶을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치만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의 끝에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최강국은 아닙니다. 1위, 2위는 이미 놓쳤고요. 따라가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위라고 자축하고 있는데 그 3위라고 하는 것도 이 1, 2위와의 격차가 과연 좁아질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강대국들이 거대한 빅데이터와 인적 자본과 또 기술력으로 또 넓은 영토로 이렇게 막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가야 될 길은 기술력으로, 데이터로, 그리고 전력 공급으로, 데이터 센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의 표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그것의 전 세계적인 K인문학과 K인공지능 윤리의 세계적인 표준화에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전히 유튜브 영상 속에 제가 70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제 인공지능 윤리 강의 또는 칸트 철학의 이해 강의보다 제 라면 먹방의 조회수가 10배 많이 나오는 세상 속에서 윤리를 외치고 인문학을 외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계란에 바위 치는 것 같은, 바위, 계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계란에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무의미한 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윤리를 논의하는 것이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가진 기술자가 있을 때 인류는 그 표준 모델을 배우려고 서로 한국의 그 모델, 그리고 한국의 그 국가적 컨센서스에 대해 존경하고 배우러 오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인공지능 강국으로서 서는 길엔
때로는 단순히 기술력과 데이터의 문제가 아닌 그 다음에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